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뼛속까지 시리게 내리던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자가 태화교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서 검게 흐르는 강물 위로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자동차가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움직이며 바쁘게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멈추거나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난한 싱글파파 한 명이 낡고 낡은 소형 트럭의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며 달려가 그녀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들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여자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묻혀있던 재벌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뷰리의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곽태석은 조수석에서 낡은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잠든 딸 보미의 안전벨트를 다시 매주었습니다. 오늘따라 울산의 밤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불어오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태풍이 올 것처럼 거세었으며 빗줄기는 가죽 채찍처럼 아스팔트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낡은 다마스 트럭은 태화교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배달 주문이 적어 태석은 남구 중심가까지 가는 식품 배달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렸지만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아껴 아이의 우유와 기저귀 값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자 잿빛 하늘을 반으로 가르는 듯 긴 사장교가 보였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고 바람에 여자의 흰 원피스 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 밖에 서서 한 손으로는 차가운 철제 난간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마치 바람을 맞이하듯 허공으로 뻗고 있었으며 얼굴은 빗물에 가려져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바퀴가 빗길에 살짝 미끄러지며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며 보미가 차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지 곁눈질로 확인한 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거기 아가씨. 난간 끝에서 떨어져요. 위험합니다.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난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가세요.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태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기 직전에 낙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딸이 자고 있는 트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 저도 알아요. 저도 벼랑 끝에 서본 적 있고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더군요. 그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자 여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태석이 몸을 날린 순간 그녀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운 난간에서 손을 놓치며 검은 강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안 돼. 그가 소리치며 난간 너머로 몸을 던져 한 손으로는 철제 난간을 꽉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있는 힘껏 그녀의 차가운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여자는 허공에 매달렸고 발밑은 까마득한 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이를 악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녀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저 무거워요. 그냥 놓으세요. 차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녀가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둘 다 지킬 겁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저를 봐요. 태석의 눈빛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타올랐고 그 기세의 바람도 잠시 멈추고 비도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그가 기합을 지르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잡아당기자 두 사람은 다리 위 보행로로 나뒹굴었습니다.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서 보미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태석은 바람막이 점퍼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연락할 가족이라도 있어요. 여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먹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아마 이 도시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는 더 묻지 않고 추위에 파랗게 질린 그녀의 맨발과 손등에 난 긁힌 상처, 그리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갈 곳은 있습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멈추려고 온 거니까요.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친 노동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갑시다. 멈추더라도 여기는 아닙니다. 여자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올린 기름때와 굳은 살이 박인 따뜻한 그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은 그녀를 부축해 트럭에 태우고 중구의 달동네 언덕 깊숙한 곳에 있는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얼룩진 벽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은퇴한 경비원 변씨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태석이 비에 쫄딱 젖은 여자를 부축해 내리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태석이? 다리 위에서 공경에 처한 분을 만났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 변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비벼 끄고 말했습니다. 옆에 비어있는 창고 방으로 데려가게. 낡은 접이식 침대가 하나 있고 구급상자가 있으니 내가 상처 좀 봐주지. 여자는 그림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태석이 마른 수건을 탁자에 놓고 돌아서려 하자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절 돕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알았다면 손을 놓았을 거란 말인가요? 태석이 뒤를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 집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지게 두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보미가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든 사이, 여자는 습한 반지하 방에 멍하니 앉아 얇은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아이를 재우는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다 지나갔으니 우리 아가 잘 자라. 아빠가 여기 있어. 여자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이 서울 같은 도시에서 무언가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 아이를 지키고 낯선 사람인 자신의 목숨까지 구해준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검은 허공으로 떨어지는 꿈 대신 태화교와 아주 따뜻했던 손을 꿈꿨습니다. 달동네 아침은 언제나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와 연탄 냄새로 시작됩니다. 땅바닥 높이의 창문 쇠창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휴대용 가스버너 위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얇은 김을 비췄습니다. 곽태석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보미의 우유를 타주고는 문턱에 앉아 혜인이라는 여자가 머물고 있는 창고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그녀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낡은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녹여준 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겉옷을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의미심장했던 그 말 이후로 그녀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빛에 깃든 무언가 때문에 태석은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곰돌이 젖었어. 방 안에서 보미의 어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가 아이의 소중한 장난감을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세수를 하고 도매시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대충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퀭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석이 두고 간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한 손에는 반쯤 먹다 남은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시선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여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잡아주었다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잡아줄 차례인 거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동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라면 박스판지 위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고 있는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가끔 큰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는데 마치 그녀가 낯설지만 귀여운 존재인 양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봄이요. 2살 반인데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서 엄마를 잃고 지금은 우리 부녀 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치 씻을 수 없는 죄를 고백하듯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여혜인입니다. 태석은 순간 놀랐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아주 익숙하게 자주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태 회장의 딸이죠. 그녀는 태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의 시선을 기다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의 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은 멈칫하며 물컵을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태화강변의 고급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보았던 이름이었고 몇 년 전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로 아내를 잃었던 바로 그 건물의 시행사 회장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언론에서 안타까운 사고라고만 보도되었고 보상은 흐지부지된 채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가의 틀에 맞춰 사는 게 옳은 삶이라 믿었지만 갈수록 제 자신이 텅 비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혜인이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과외 수업, 사교 파티, 선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독단적인 아버지로만 채워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은행 파트너사의 아들과 정략 약혼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혜인보다 10살이나 많고 이혼 경력에 강남 상류층 사이에서 난잡하기로 소문난 남자였습니다. 혜인이 반대하며 울고불고 대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뺨을 맞는 것과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남들은 꿈도 못 꾸는 걸 누리면서 내가 감히 거절할 권리는 없어. 어떻게 차를 몰고 그 다리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혜인이 속삭였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것밖에요. 떨어지면 적어도 제 운명은 제가 결정하는 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고 창틈으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보미가 혜인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곰 인형을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유일한 친구를 나눠주려는 것처럼. 혜인은 멍하니 있다가 아이의 옷소매 위로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이모 슬퍼? 보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 아빠처럼 이모도 슬프대. 이모 안아줘. 곰돌이가 잠 재워줄 거야. 태석은 고개를 돌려 얼굴을 닦는 척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면서 동시에 아려왔습니다. 저 여자는 그저 자신이 생각했던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벼랑 끝에 몰려 표류하고 있는 지독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태석이 물었습니다. 혜인은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황금 감옥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계속 아저씨한테 폐를 끼칠 수도 없고요. 폐 끼치는 거 아닙니다. 태석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창고방은 어차피 비어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세상으로부터 숨을 곳이 필요하다면 그냥 지내세요.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나면 됩니다. 혜인은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죠? 태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날 혜인은 태석을 도와 설거지를 하고 보미를 돌보았으며 직접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이 없이 직접 한 요리였습니다. 저녁에 보미가 잠들자 태석은 다마스를 몰고 나가 그녀를 위해 생활용품을 좀 사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언제까지나 아저씨 호의에 기댈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태석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닫혀있던 문을 열고 초여름 바람이 불어온 듯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쪽지를 접어 안에 영정사진과 낡은 탄원서가 있는 서랍에 넣고 보미를 안아 이불 위에 눕히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생각엔 우리가 방금 한 사람을 지켜낸 것 같아. 그리고 그 이모는 꼭 돌아올 거야.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고 싶어서 말이야.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태석은 태화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풍우가 없었고 두 사람이 다리 난간에서 내려와 한 사람은 손을 내밀고 동쪽에서는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막 끝난 울산의 하늘은 유난히 짙푸르고 높았습니다. 마치 눈물을 다 쏟아낸 후 이 공업도시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 같았습니다. 곽태석은 은행나무 아래에 소형 트럭을 세우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배달 일이 일찍 끝나 신정시장에 들러 먹거리를 좀 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는 우유 한 팩, 당근 몇 개, 그리고 일주일치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언덕길 골목으로 들어서던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반지하 방 앞에 누군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약간 구겨진 흰 셔츠에 수수한 청바지를 입은 얼굴은 전보다 야위었지만 미소만은 그대로인 사람. 저예요, 혜인. 돌아왔어요. 그녀는 태석과 눈이 마주치자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옛집으로 돌아온 아이처럼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천 가방과 흙먼지 묻은 운동화, 그리고 손등에 긁힌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군요. 그건 확실하네요.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혜인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냥 돌아다녔어요.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요. 아빠의 블랙카드가 없을 때 강남 밖의 진짜 세상이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벽 쪽에 주차했습니다. 보미가 차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모 왔다. 아이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혜인의 다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엉겁결에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없이 가서 미안해. 보미는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문지르더니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곰 인형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석은 혜인의 무너졌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보미가 낮잠을 자는 동안 혜인은 태석을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비좁은 부엌, 쇠창살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가늘고 길지만 상처투성이인 재벌가 딸의 손을 비췄습니다. 혜인 씨, 태석이 조금 더 정중한 호칭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머물고 싶다면 계속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동정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럼 왜 이 누추한 곳으로 돌아왔습니까? 혜인은 손을 멈췄습니다. 개수대 물 흐르는 소리와 위쪽 시장통의 웅성거림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쳐서요. 그녀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한 척 연기하는 것도 지치고 행복한 상속녀인 척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런데 어젯밤 찜질방 수면실에서 웅크리고 자는데 다리 위에서 절 끌어올리던 아저씨 눈빛이 생각났어요. 보미가 초코파이를 나눠주던 것도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사는 법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태석은 천천히 수건을 꺼내 그녀의 물 묻은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사는 법을 배우면 되죠. 평범한 사람들처럼요. 혜인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어떻게 배웠어요? 태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먼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작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 소윤이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다정하고 인내심 많고 항상 선함을 믿는 사람이었죠. 2년 전 우린 전 재산을 털어 북구에 아파트를 대출 끼고 샀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당신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날처럼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물건을 싣고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스프링클러는 고장 났고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는 보안을 이유로 잠겨 있었고요. 저는 6층 베란다에 갇힌 아내를 아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검은 연기에 삼켜질 때까지 제 이름을 부르고 비명을 질렀어요. 혜인은 충격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태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억눌렀습니다. 그 후 태양건설은 입막음용으로 보상금을 줬습니다. 언론과 검찰은 화재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론지었고 분양은 계속 잘 됐죠. 저는 전직 전기 기술자에서 배달 기사가 되어 아이를 키우며 기억을 치우고 살고 있습니다. 작은 부엌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실이라는 검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원망 없는 시선,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눈빛. 혜인은 거친 태석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가족을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태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죄책감 느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당신에게 어두운 날이 있었듯 저에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린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인은 태석과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그녀는 서툰 사투리로 흥정하는 법을 연습하고 생선을 구별 못해 생선가게 할머니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석은 배를 잡고 웃었고 보미는 사과 봉지를 들겠다고 뿔뿔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접이식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석은 혜인에게 기름 튀지 않게 생선 굽는 법을 알려주었고 혜인은 어릴 적 피아노 학원 땡땡이 치다 엄마에게 걸려 영어로 다시는 수업 빠지지 않겠습니다를 100번이나 썼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 혜인 이모 아빠랑 똑같이 덤벙댄다. 보미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처음으로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이아몬드 장신구도 비싼 와인도 없었지만 형광등의 따스한 불빛과 소박한 김치찌개, 그리고 치유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혜인은 창가에 서서 전깃줄에 가려진 좁은 하늘과 골목 어귀 슈퍼마켓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답답한 가면을 벗어던진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가던 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원하신다면 언덕 입구엄 할머니께 소개해드릴게요. 분식집 일손이 필요하다는데 월급은 적지만 밥은 줍니다. 혜인은 고개를 돌려 옅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할게요.
제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싶어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일부터, 내일 아침 떡볶이 파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밖은 여전히 컨테이너 트럭 경적 소리로 시끄러운 울산이었지만 그 방 안에는 싱글파파, 가출한 재벌딸, 엄마 없는 아이, 세 사람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혈연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분식집 아침은 새벽 6시 전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해가 뜨기도 전에 할머니는 빨간 플라스틱 의자를 보도에 펴고 어묵 국물을 펄펄 끓이며 유리잔들을 줄지어 놓았습니다. 구수한 김이 피어올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오토바이 소리로 분주해지기 시작한 언덕길에 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얼굴, 혜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높게 묶은 채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도와 물을 날랐습니다. 사뿐사뿐 걷고 조용히 말하며 낯선 손님을 대할 때마다 눈치를 보았지만 손놀림은 의외로 빠르고 야무지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퍼담은 매운 떡볶이 접시를 까다롭기로 소문난 배달 기사 마시 아저씨가 맛보고는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거기 새 아가씨, 양 한번 푸짐하네. 합격. 혜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이라서요. 카운터 안에서 할머니가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골에서 일하러 올라온 내 먼 조카야. 착한 애니까 괜히 짓궂게 놀리지들 마. 혜인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자 짓궂은 호기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머니가 세워준 얇은 방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이 여기태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안다면 이 가난한 노동자 동네 전체가 질투와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 빠진 플라스틱 그릇, 벽돌로 괸 의자, 새벽 인력 시장 나가는 남자들의 빚과 로또에 대한 농담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적나라하고 진실했습니다. 혜인은 경호원도, 고급 차도, 직함도 없는 진짜 세상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석이 어린이집에서 보미를 데리고 다마스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분식집에 들러 어묵꼬치와 식혜를 주문하고 익숙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인은 그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당황했습니다. 몸 쓰는 일이라 힘들지만 기분은 정말 색다르네요.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태석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히 생기가 도는군요. 혜인은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이 쓴 각본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옷에 떡볶이 국물이 튀어도 샤넬 입고 이사회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숨쉬기 편해요. 태석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일 누군가 리무진을 타고 와서 반지하보다 100배는 넓은 펜트하우스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혜인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선 가난해도 여예인이지만 거기선 부자여도 도자기 인형일 뿐이니까요. 삶은 점차 평온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아침엔 분식집에서 일하고 점심엔 태석, 보미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할인마트에 가거나 태석을 도와 트럭짐 분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혼인 신고서는 없지만 누구보다 끈끈한 기묘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대신 사다 준 바나나 우유, 대신 걷어준 빨래, 이해의 눈빛. 그날 저녁 보미가 곤히 잠들고 태석이 낡은 선풍기를 고치고 있을 때 혜인이 차가운 맥주 2캔을 가져왔습니다. 오빠.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태석이 고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예술가처럼 사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죠. 가족들 몰래 만났고 유럽으로 도망갈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들켰죠. 아빠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돈과 권력으로 그 사람을 협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절 버린 것처럼 꾸몄죠. 전 그 말을 믿고 헤어졌어요. 나중에야 그가 배신한 게 아니라 제가 사랑을 지키기엔 너무 나약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하지만 오빠랑 봄이랑 살면서 깨달았어요. 돈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요. 태석은 말없이 맥주 캔을 그녀의 캔에 부딪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흉터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느냐, 아니면 용기 내어 드러내느냐죠. 혜인이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어떤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인이 탁자를 닦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좁은 언덕길 입구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거구의 운전기사가 내려 허름한 분식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여애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혜인은 멈칫했고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녀를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 여긴 밥집이지 흥신소가 아니야. 운전기사는 비웃으며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혜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접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셔오랍니다. 사모님과 가족들이 걱정하십니다. 혜인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전 괜찮고, 이제 더 이상 그 집 식구 아닙니다. 운전기사는 멍하니 있다가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십니까? 평생 이런 구정물에서 사실 겁니까? 회장님께 그냥 잘 지낸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혐오스럽다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꼴을 좀 보십시오. 태양그룹 딸이 길바닥에서 떡볶이나 팔고 있다니? 갑시다. 그때 어디선가 다마스 트럭을 몰고 온 태석이 차에서 뛰어내려 혜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살만한 곳입니다. 혜인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수아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 기사는 이를 갈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협박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검은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나고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마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좋은 차 타면 다냐? 꼴 보기 싫으니 꺼져. 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의 유령 앞에서 떨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요. 그날 밤 봄이가 잠든 후 태석과 혜인은 평상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일 할머니께 하루만 쉰다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 있어요? 추모 공원에 있는 엄마 산소에 가고 싶어서요. 돌아가신 후로 경호원 없이 혼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엔 엄마한테 저 잘 지낸다고 말하고 싶어요. 태석은 미소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 다마스가 낡아도 언덕길은 잘 올라갑니다. 혜인은 고마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승달이 파란 함석지붕 위에 걸려 있었고 불빛은 흐릿하지만 치유되는 기억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 좁은 달동네 골목에서 밤바람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그저 머물러 살아가라고 자신을 용서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할 때 태석은 봄이의 아침을 준비했고 혜인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묘하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석에게 말한 대로 일을 쉬고 엄마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지난밤 혜인은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 묘소에 혼자 가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지시 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딱딱한 격식 없이 불완전한 과거와 마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틀대로 깨끗하지만 차갑게 진행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석이 모는 트럭 조수석에 혜인이 보미를 안고 탔습니다. 셋은 외곽 고속도로를 달려 혜인의 어머니가 잠든 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보미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내가 색칠 제일 잘했다고 했는데 미나가 내 주황색 크레파스 뺏어갔어. 이모, 혜인은 웃으며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미나한테 양보했어? 아니, 울었는데 선생님이 비 올 때 이모처럼 나 안아줬어. 태석은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혜인의 미소는 피하거나 억지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진짜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혜인은 국화 꽃다발과 소주 한 병을 들고 비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태석은 혜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보미를 데리고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이지은 1969년생 2005년 졸이라고 적힌 소박한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혜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해요. 지난 10여 년간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요. 그녀는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엄마. 제가 누군지 잊고 살았어요. 전 화가가 되고 싶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드레스도 좋은 차도 필요 없고 그저 마음껏 웃고 시장 가고 요리하고 숨기지 않고 사랑하고 싶었어요. 솔바람이 불어와 잎사귀가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처럼. 저 이제 다시 살고 있어요, 엄마. 작지만 따뜻한 곳에서요. 강요하지 않는 좋은 남자도 있고요. 저를 이모라고 부르지만 제 딸처럼 느껴지는 아이도 있어요. 혜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분식집에서 보미, 태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비석 옆에 엎어두고 국화꽃을 꽂은 뒤 술을 따르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태석은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무덤 앞에 무릎 꿇은 작디작은 여자의 등에서 넓은 하늘 아래 서 있는 굳건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보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보마, 혜인 이모 참 대단하지? 보미가 올려다보았습니다. 뭐가 대단해, 아빠?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서 대단한 거야. 셋은 침묵 속에 돌아왔습니다. 강남 근처 교차로에 다다르자 혜인이 태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실 수 있어요? 들를 곳이 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혜인은 차에서 내려 보미를 남겨두고 길을 건너 태양그룹 본사라는 큰 간판이 걸린 마철루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서려 하자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태 회장 딸입니다. 비키세요. 3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아버지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고 서류에 서명하던 여기태 회장이 놀라움과 냉담함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인이니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와? 또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거야? 혜인은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해요. 할 말만 하고 갈 겁니다. 여 회장은 의자에 앉아 꿰뚫어 볼 듯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그 질문에 그가 멈칫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방금 엄마 보고 왔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인형처럼 사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아빠가 저를 거래 도구로 쓰는 꼴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너 지금 어디 있어? 그가 화제를 돌리며 다그쳤습니다.
내가 몇 주 동안 널 찾으려고 사람을 풀었는데. 그 가난한 운전기사 놈이랑 같이 사는 거냐?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혜인은 똑바로 서서 찬바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전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요. 아빠는 그걸 망신이라고 하겠지만 전 자유라고 불러요. 넌 여시 성을 버릴 수 없어. 너처럼 천륜을 끊으려는 자식은 없어. 틀렸어요. 그녀가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 한 번도 아빠한테 진정한 딸이었던 적 없잖아요. 아빠한테 전 그저 패였을 뿐이죠. 여 회장이 얼굴이 붉어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혜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통보하러 온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 제 거처를 찾아내거나 태석 씨를 건드리면 저도 다 터뜨릴 겁니다. 아빠가 그 화재 사고 원인 은폐한 것까지 전부 다요. 마지막 말은 방 안에 떨어진 날벼락 같았습니다. 여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디서 들었어? 피해자의 남편한테서요. 아빠가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이요. 혜인은 주머니에서 복사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금고에서 봤던 은폐된 초기 소방점검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맡겨뒀어요. 여 회장은 가죽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공허함과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등을 돌려 나왔습니다. 다마스 트럭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창 앞에서 놀고 있던 보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태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의절당했어요. 태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름 하나 잃고 진짜 인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날 밤, 태석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무료 커피 머신이 있는 작은 카센터를 여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인은 가난한 동네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것이라도 좋으니 다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혜인이 눈물 젖은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과 맞설 때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놓고 옳은 것을 잡을 줄 알게 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집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인은 보미 옆에 누워 난생 처음으로 악몽도, 도망치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한 여자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진짜 너로 살게 되었구나. 반지하 방에 구수한 옥수수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혜인은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세탁되어 태석이 중고장터에서 산천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기타 연주곡을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사람의 숨결처럼 차분하고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태석이 작업복에 기름을 묻힌 채 퇴근했습니다. 그는 귤 봉지를 내려놓고 시원한 물을 한 잔 따른 뒤 창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보미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미술 수업에 가 있었습니다. 혜인이 제일 먼저 등록해준 수업이었습니다. 힘들죠, 오빠? 혜인이 옆에 앉아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태석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어도 재밌어요. 오늘 단골 손님이 왔는데 제가 브레이크 손봐준 뒤로 차가 훨씬 잘 나간다고 하더군요. 깐깐한 아저씨들이 칭찬하는 걸 보니 실력이 좀 늘었나 봅니다. 혜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카센터 열면 손님 엄청 많을 거예요. 태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혜인 씨는 어때요? 아버님 뵙고 나서 괜찮아요.
혜인은 창밖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끊어내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뭔가 남아있어요. 태석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절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것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때는 아빠가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글 읽는 법, 어른과 악수하는 법, 상류층 예절 같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가혹하고 차갑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요. 태석은 천천히 탁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쩌면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혜인 씨가 커서야 제대로 보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도장이 찍힌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태양그룹 건물 화재 내부 조사 보고서입니다. 어머니의 옛 지인 중 건설 업계에 계신 분이 사정을 알고 몰래 전해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와 자재를 기준보다 적게 쓰고 비상구 설계도 도면과 다르게 변경했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그저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이 모든 걸 보고했지만 내부적으로 조작되어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해고당하고 책임을 뒤집어 쓴 건 힘없는 부하 직원뿐이었죠. 태석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오래된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승인 서명란에 적힌 엔지니어의 이름, 그것은 그가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검찰청을 찾아다닐 때 얼핏 보았던, 그러나 문전박대당하며 놓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공론화할 수 있어요. 혜인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주요 언론사는 이미 매수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태석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버님은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혜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분 같은 분들,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생될 거예요.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지 못하게요. 다음 날, 혜인과 태석은 정의로운 사이버 레카이자 독립 언론인인 신지민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러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쳐왔고, 현재는 묻혀버린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는 40대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에 직설적인 화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해두죠. 누구 사주받고 온 거 아니죠? 은밀한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신 기자가 대뜸 물었습니다. 혜인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할 뿐입니다. 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고는 출처를 확인하는데 며칠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거 알아요? 재벌의 민낯을 까발리는 사람은 항상 어둠 속에 갇히게 마련이죠.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더 선명하게 보는 법을 배우죠. 며칠 후, 신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차분한 내레이션과 함께 옛 화재 사건의 흐릿한 이미지들이 지나갔고, 검증된 내부 문건들이 교차 편집되어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특정 그룹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태양그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혜인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역 서물을 통해 전해진 그녀의 이야기, 어머니께 쓴 편지 구절들, 가문의 명예와 양심 사이에서 겪은 고뇌와 압박에 대한 고백은 네티즌들을 들끓게 했습니다. 동시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는 고발 글들이 빗발쳤습니다.
태양그룹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파트의 노후화 상태와 은폐되었던 사고들에 대해 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인의 아버지 여기태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언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혜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몸조심해라. 배신자년.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옆에 있던 태석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워요. 혜인은 옅게 웃었습니다. 얼굴에서 떨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 때가 됐어요. 침대에서 자다 깬 보미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이모, 아빠. 나 꿈 꿨어. 우리 집에 카센터가 생겼는데 내 그림이 벽에 잔뜩 걸려 있었어. 태석은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봤나 보네. 혜인이 몸을 숙여 보미를 안았습니다. 어떤 그림이 제일 좋았어? 이모가 옥상에 서서 햇살 잡는 그림. 태석이 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린 당신이 돌아왔을 때부터 이미 햇살을 잡았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떨어졌지만 더 이상 시리도록 차갑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고 가족이 등을 돌린다 해도 자신이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당당하게 서게 하고 자유롭게 하며 마침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영원히요.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 매미 소리가 거세질 무렵 큰 폭풍우가 오기 전 마지막 바람을 붙잡으려는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골목의 공기는 습하고 답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을 돕던 골목 어귀 분식집에 앉아 있던 혜인은 단골 손님 자리를 맡아두려고 신문지를 정리하다가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기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인이니? 누구세요? 수화기 넘어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이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친동생이자 시밀리 시골에 사는 이모. 장례식 이후로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모. 건강하세요? 혜인아, 시골로 좀 내려올 수 있겠니? 널 좀 봐야겠다. 내 엄마랑 내 아빠에 관한 일이야. 혜인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그녀를 아주 먼 옛날로 끌고 갔습니다. 낡은 한옥집과 매일 오후 들려오던 어머니의 배틀 소리가 있는 곳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시골에 좀 다녀오고 싶어요. 한 이모가 전화하셨는데 어머니랑 관련된 일이래요. 태석은 보미에게 색칠 공부를 가르쳐주다 멈칫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혜인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엄마는 늘 가장 큰 물음표였어요. 이제는 그 빈칸을 채우고 싶어요.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요. 고속버스로 혼자 다녀올게요. 오빠는 봄이랑 같이 있어 주세요. 며칠이면 돼요. 태석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골로 향하는 심야 우등버스는 차가웠지만 혜인의 마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로 되감기는 필름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실 엄마를 기다리던 저녁들. 행사장에 입고 갈 드레스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아빠에게 맞았을 때
엄마는 한 번도 말대꾸하지 못하고 아빠가 나간 뒤에야 묵묵히 등을 쓸어주곤 했습니다. 혜인은 이른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가에 자리 잡은 옛 한옥은 흙벽이 얼룩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한 이모는 늙고 주름진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혜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랑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집 안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이모는 혜인이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엄마도 너처럼 미술을 전공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단다. 하지만 내 아빠랑 결혼하면서 꿈을 접었지. 당시 여기 태는 돈 많고 매너 좋은 남자였어. 다들 내 엄마가 호강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터 가정폭력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 이모는 가족 표지가 낡아해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내 엄마 일기장이야. 술창고 밑에 숨겨두고 나한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었지. 여기 다 적혀 있어. 그 모진 매질들, 너를 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 아빠가 널 뺏어가겠다고 협박해서 그럴 수 없었던 일들까지.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엄마의 단정하고 작은 글씨체로 두려움과 짓밟힌 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인이는 나의 작은 빛이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아이는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혜인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는 옛날 엄마를 안아주었듯 그녀를 토닥였습니다. 이모가 널 데려오고 싶었지만 여기태 그 사람 힘이 너무 셌어. 무슨 일이든 덮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빠의 추악한 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도 다 알게 된 것 같구나. 혜인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일기장과 붙이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품고서요. 진실을 뿌리까지 파헤치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짧은 평화는 금세 깨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이 트럭으로 보미를 등원시키다 골목 입구에 검게 선팅된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덕 위 슈퍼 평상에는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반지하 집을 차가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서둘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미를 데려다준 뒤 산책하는 척 멀리 돌아서 아는 카센터에 들러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놈들 수상해. 혜인 씨 사는 곳 주변을 탐문하고 다닌다더라. 딱 봐도 깡패들이야. 태석이 돌아와 혜인에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럴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분뿐이니까요. 그날 밤 태석과 혜인은 보미를 믿을 수 있는 심 선생님 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만 선생님 댁에서 자고 오는 거야. 알았지? 혜인이 보미를 꼭 안았습니다. 혜인 이모, 무슨 일 있어? 무서워. 혜인은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모는 우리 보미가 푹 잤으면 해서 그래. 보미를 보낸 후 태석이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단순한 폭로 영상이 아니라 검찰청과 언론에 정식으로 제보하고 필요하면 인권 변호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혜인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갈 준비 되셨어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데요. 태석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전 진실이 감춰지는 바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순 없습니다. 혜인이 이 작은 방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문을 잠그지 않고 잤습니다. 마치 어둠을 향해 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라고 선포하듯이. 밖에는 여름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울산의 하늘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 한때 무너지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용기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코앞에 닥쳤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방을 얻기 위한 그 경계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아 어젯밤 폭풍 후의 흔적으로 안개가 자욱하고 축축한 새벽이었습니다. 멀리 큰 길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지하 방 책상 앞에 혜인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화재 사건 자료, 엄마의 일기장, 태양그룹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필 고발 편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지울 수 없는 고통이자 기억이었습니다. 태석이 욕실에서 나와 수건을 두른 채 따뜻한 인스턴트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하러 가는 날이죠. 혜인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할 검찰청에서 접수하겠다고 확인해줬어요. 고 변호사님도 9시에 만나서 돕겠다고 하셨고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야 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잠깐 떠들썩하다가 묻히는 그런 폭로는 되고 싶지 않아요. 태석이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습니다. 혜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옳은 일을 해요. 오빠. 낡은 다마스 트럭은 도시의 교차로를 지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기자 몇 명이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폭로 영상으로 인해 몇몇은 혜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50대의 고영호 변호사가 혜인과 굳건히 악수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닙니다. 심각한 건축법 위반이자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혜인은 조금 걱정스러운 듯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하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서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질의응답 끝에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자료 사본을 확보하고 혜인에 대한 임시 신변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동을 자제하고 위협이 느껴지면 즉시 신고하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혜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발을 떼기도 전에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라, 얘기 좀 하자. 여기태 회장이었습니다. 태석이 혜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길거리에서 할 얘기 아니네. 이건 내 딸과 나 사이의 문제야. 혜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태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는지 아시죠? 태석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결국 보내주었습니다. 혜인이 차에 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고급 세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여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변의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우고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혜인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 회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핸들을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거 아냐? 내 세계에서는 작은 균열 하나가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넌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혜인아. 그럼 엄마는요? 화재로 죽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불장난이 아니었나요? 그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없나요? 전 이걸 밝히는 게 용기이고 정의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멍청한 짓이야. 재벌을 상대로 싸워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 혜인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이시게요?
돈으로 막으실 건가요? 폭력으로 막으실 건가요? 여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와 냉기가 사라지고 지독한 피로감이 보였습니다. 넌 이해 못한다. 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어. 설령 남을 짓밟은 일이라도 말이다. 하지만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혜인은 엄마의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쓴 글,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엄마 유언은 읽어보셨냐고요? 제가 한 줄 한 줄 다 읽어봤는데 남편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셈이냐? 혜인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미움 때문이 아니라 공정함을 위해서요.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남남이 된다는 뜻이라 해도요. 여 회장이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잠금장치를 풀었습니다. 내려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라. 내 등 뒤는 지옥이 될 테니까. 혜인은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태석이 트럭을 몰고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태석이 뛰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시작됐어요. 이제 편안한 날은 없을지도 몰라요. 태석이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럼 편안한 거 말고 옳은 걸 합시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벽돌 하나가 반지하 방 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멈춰라라고 휘갈겨 쓴 쪽지와 함께. 더 이상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면 태석이 쪽지를 주워 혜인에게 건넸습니다. 혜인은 옅게 웃으며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전 이미 잃어봤어요. 이제 되찾을 일만 남았죠. 증오와 정의, 두 빗발치는 총알 사이에서 혜인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엄마가 평생 보고 싶어 했던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이슬비가 태석의 점퍼를 적셨습니다. 그들은 사회부 탐사보도로 유명한 대형 신문사 편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은 정의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수년간 은폐되었던 사건의 증거, 증언,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래됐지만 활기 넘치는 편집국 안.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고 식은 커피잔들 사이로 베테랑 기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키보드 소리는 마치 진실에 목마른 사회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혜인은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탐사보도계의 전설 최 기자와 법률 검토 및 기사 출고를 담당할 젊은 윤지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인 씨, 보내주신 자료 사진과 녹음 파일 잘 확인했습니다. 여기태 회장과 태양그룹 실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신원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윤지 기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희가 팩트체크는 다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사가 나가는 순간 혜인 씨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저쪽에서도 강력하게 나올 거고 명예훼손 역고소는 물론이고 신변 위협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혜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허리를 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윤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은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혜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트럭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자신을 기다리는 태석이 보였습니다. 걱정되죠. 하지만 믿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실이 덮여서 모든 걸 잃어본 사람이니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일기장 내용, 자필 편지, 피해자 증언,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경보 시스템을 찍은 입주민의 영상까지 꼼꼼히 검토되었고 오늘 밤 바로 내보낼 기사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편집팀은 태양의 문 뒤 진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혜인과 태석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차가 골목을 3번이나 맴돌았습니다. 태석은 즉시 고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경찰의 정식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혜인 씨와 태석 씨는 수사팀에서 마련한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경호 인력이 배치되겠지만 두 분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절대 혼자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교회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고 깨끗한 안전 가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혜인은 방구석에 엄마 사진을 놓고 국화꽃 한 다발과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다 말할 거야.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엄마는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 침묵이 사람을 죽였다. 10년 전 화재의 진실이라는 빨간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연기 뿜는 아파트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화재 현장 잔해 속에서 태석이 구해낸 어린아이, 바로 보미의 당시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는 수천 건이 공유와 댓글로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경악하면서도 혜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KBS, SBS 등 공영방송사들이 태양그룹과 여기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게 한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인아, 내 아빠 쓰러지셨다.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사무실에서 고혈압으로 실신하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어. 혜인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가봐야 할까요? 이모.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안 가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가려거든. 아빠의 어린 딸이 아니라 다 자란 어른으로서 가거라. 그날 저녁 혜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태석과 함께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 우울한 노란 조명. 중환자실 앞에는 계모인 정 여사가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다가가자 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도, 원망도 없는 그저 너무나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깨어나셨나요? 잠깐 정신 드셨다가 다시 주무셔. 계속 내 이름만 부르시더라. 혜인이 어디 있냐고. 혜인은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아버지. 권력의 상징 같던 남자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혜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태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혜인을 보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왔구나. 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혜인은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지키신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이요. 여 회장은 눈을 감았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보다 강하구나. 나보다 낫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혜인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원망도 투쟁심도 없이 오직 연민과 용서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여기태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양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이 설계 검토를 위해 중단되었고 관련 임원 수십 명이 소환되었습니다. 혜인은 며칠 만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는 안전 가옥 앞에 서서 맑아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미가 달려와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이모,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이모가 영웅이래. 혜인은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이모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침묵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야. 결정적인 한 방이 날려졌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울산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볕은 따가움을 잃고 은은한 황금빛으로 은행잎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언덕길, 혜인은 보미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그 뒤로 폭풍우를 견뎌낸 평온한 눈빛의 태석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은 새 페인트로 단장되었습니다. 혜인을 의심 섞인 눈으로 보던 달동네 이웃들은 이제 따뜻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한밤중에 협박 전화도 사라졌습니다. 3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혜인의 친부 여기태 회장은 화재 사건 은폐 및 다수의 건축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혜인은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엄마에게 마지막 향을 올린 듯 차분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 옅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병색이 완연해 구분 등으로 서 있는 백발의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그는 변명도 남 탓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 여애인 양에게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과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립니다. 법정 안은 침묵에 잠겼고 기자들의 타이핑 소리와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 뒤에 숨어 엄마 우는 소리를 듣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에 짓눌려 무너졌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빛이 꺼지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다시 그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사람들의 벅찬 감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버지를 심판하는 재판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생명을 경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울리는 경종이었습니다. 재판 후 혜인은 진실을 밝힌 사람들이라는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어 소비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받았지만 더 단단해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혜인은 다시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크레파스 몇 자루가 전부였던 작은 교실에는 이제 칠판과 이젤, 그림 전시대까지 생겼습니다. 시민단체와 그녀의 사연을 접한 후원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보미의 정식 입양 절차를 마치고 법적 보호자가 되었으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봄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틈틈이 지역 신문에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미술 수업이 끝나고 혜인은 보미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길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인 이모, 나중에 내가 커서 고아원이나 가난한 동네 살았다고 누가 놀리면 어떡해? 혜인은 보미의 코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땐 고개를 똑바로 들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 난 가장 힘든 일도 이겨낸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 따위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보미는 킬킬대며 혜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럼 이모가 내 영웅인 거네. 혜인은 대답 대신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웃음소리를 통해 그녀의 오래된 상처들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엄마 기일의 혜인은 시밀리로 내려가 이모와 함께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언덕 위 엄마 무덤 앞에 혜인은 하얀 천을 깔고 디지털로 보관해 둔 엄마의 일기장을 과일과 술잔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왠지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이모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엄마는 늘 내가 다르게 살기를, 자신처럼 침묵하지 않고 강하게 살기를 바랐단다. 혜인은 이모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승자인지 아니면 비극의 생존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벼랑 끝에 있다면 태석이 그랬듯, 침묵 속에서도 엄마가 그랬듯 기꺼이 손을 내밀 사람이 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울산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 혜인은 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진실이 스스로 말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힌다. 나는 침묵하지 않기를 선택했고 내 아이들에게도 피가 섞였든 아니든 빛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용감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버스가 굽이진 길을 돌자 멀리 울산의 야경이 산업단지의 불빛과 함께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혜인의 여정은 전쟁처럼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끝은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이 피어날 수 있으며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눈물과 피와 용서를 대가로 치르더라도 그것은 외면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소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한국의 삶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